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8월 7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일본의 최고 명문대학이라고 그들의 이야기를 하더군요. 동경대생들이 일본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동시에 20대 초반에 이제 젊은이들이기도 하지요. 예. 자, 그들이 이제 지적하는 부분을 보면은, 우리 이제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들도, 하고 교집합이 많아요. 음.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 거거든요. 동경대생들한테. 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제 생각 보면서 제가 들었던 느낌 이런 걸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예,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좋은 시선을 제공해 준다. 예, 그렇게 봅니다. 자, 이게 오늘 제가 소개드릴 기본적인 이제 재료를 제공한 동영상입니다. 제목이 밑에 보면은 큰 제목은 다 아시겠죠? 재팬 일본이 지금 상태가 안 좋다 이런 내용이고, 밑에 제목을 보면은 위에 번역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 달아봤습니다만은 상위 1% 학생들이 일본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걱정스럽게 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두 제목을 합쳐 보면은 이게 1개월 전에 이제 나온 내용이고 일본에서 제작된 영상이에요. 제가 과거에 몇 번 받고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이게 올라오거든요, 저한테.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용이 좀 더 영어로 진행이 되거든요. 예. 일본 말도 밑에 영어 자막이 깨끗하게 달립니다. 진행자가 영어에 능숙하고 남자가 다카하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전 세계에 일본을 알리는 이런 목적을 가진 채널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일본보다 한국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관심이 더 많은데, 이런 류의 채널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상업적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이 보면은 구독자가 다카하시 프롬 재팬 이렇게 돼 있죠. 구독자가 자그마치 210명이에요. 개인이 하는 것인데. 예. 나름대로 상당히 객관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뭐 구독자가 210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영상도 540개나 되고 몇 개의 동영상으로 이만큼 구독자가 확보된 거 아니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뭐 뿌리 뭐가 있는 거죠. 몸통이 튼튼한 게. 예.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이제 이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채널 홈페이지에 보면 추천해가지고 쭉 나오는 것들이 몇 개 보이죠. 제일 왼쪽 거는 좀 이제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느 나라 여성들이 제일 이쁘냐? 제가 보기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 여성들한테 묻기에 어느 나라 사람들이 잘생긴 것 같으냐? 한국이 상당히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예, 1등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다음 두 번째는 보면은 일본에서 동경에서 탈출했다 외국 사람들, 즉 이 영어 채널인 만큼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에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에요. 예, 그 중에는 인간적인 부분이 커요. 일본 문화에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한국에 관련돼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나오죠. 뭐 EBS 다큐 같은 데 보면은 뭐 그 다문화 가정들 뭐 지지고 볶고 하는 거, 뭐 나쁜 점부터 좋은 점까지 쭉 다 이야기해 주잖아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은 이제 소위 말해서 백인 그룹들이 한국 와가지고 생활하는 부분들, 그거하고 느낌이 많이 달라요.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그래서 이런 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일본보다는 상당히 개방되어 있는 나라다. 문화적 포용성이 상당히 넓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 8년 살아봤지 않습니까? 예. 뭐, 여기저기 출장도 많이 다니고 그랬습니다만은, 일본도 뭐, 한 10번, 20번 정도 간 것 같아요. 예. 뭐, 여행을 한 적도 있고, 체류를 한 적도 있고, 일본 사람하고 비즈니스를 한 적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같은 조건에서는 상당히 문화적 포용성이 넓어요. 예. 옛날에 그, 유목민들의 특징이 그거죠. 손님을 반기는 문화. 일본 사람들이 손님을 반긴다? 형식적으로 반기는 거죠. 마음속으로는 이야기를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유목민의 뿌리를 갖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엄청난 강점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되게 무식하다, 버릇이 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에 어떤 교수님을 만나러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사적인 이유로 제가 반바지를 입고 갔다고 그 미팅을 주선한 사람이 저한테 눈치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반바지를 입고 가면 상당히 실례다. 그게 이제 30대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커요. 아, 쟤네는 저런 데서 왔겠구나. 먼저 이해해 주려고 한다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커요. 이제는 어떤 뭐 백인들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높게 평가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한테 새로운 것이니까 우리는 새로운 것이니까 그 사람의 처신의 문제는 좀 처신은 우리가 감안을 해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고 진심인가가 우리한테 중요한 거잖아요. 형식보다는. 그게 우리 한국 사람 성격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과거에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말을 너무 직선적으로 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 이런 비난들을 많이 퍼부었었어요. 편견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그게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근성 내지는 솔직함 이런 걸로 높이 평가를 더 많이 받거든요. 특히 일본 여자들한테. 자, 이런 것들이 세상의 중심이 좀 바뀐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세 번째 내용을 보면은 일본의 옌이 붕괴되고 있다면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고령화가 심하지만 일본은 고령화가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2023년에 인구가 80만이 줄었어요. 그건 가속화될 거예요. 그걸 몸으로 느끼는 거하고 우리는 좀 이따 시작될 거거든요. 출산율 우리가 더 낮긴 하지만. 자, 이런 것들을 일본의 젊은 세대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저항할 게 없다. 도망가는 길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인터뷰를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은 좀 이제 제목에서 뽑았지만 만약 우리가 우리나라의 뭐 똑똑하다는 대학생들하고 인터뷰를 했다면은 제목에다가 상위 1% 이렇게 아무리 외국 사람이 보는 거지만 그래 적겠는가? 여기 인터뷰 보면은 너 뭐 여기 동경대 들어오기 위해서 잠을 얼마나 잤니? 공부를 얼마나 했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한테는 좀 옛날 이야기예요, 사실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봐요. 좀 꼰대들이 하던 표현인데 그걸 지금 일본 젊은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 포용성이라는 부분, 우리가 지난 20, 30년간 얼마나 바뀌었는지 우리 어릴 때 하던 이야기잖아요, 그게. 명문대생. 지금 그렇다고 명문대라는 게 없어졌는데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서 했죠. 그게 우리 힘이에요, 바로. 일본은 그게 안 돼요. 예. 물론 지금도 우리도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있지만 그 선이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제 대충 이 채널이 어떤 분위기인지는 아실 거고 여기 여러 친구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뭐 전부 다 동경대생입니다. 동경대생.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인구 고령화에다가 경제가 안 좋다예요. 근데 그들은 직접 말하지 않지만 제가 한국인의 관점에서 이 친구들을 쭈르륵 봤을 때 드는 느낌은 답이 없다. 답이 없다. 구심점이 없다예요. 우리는 다 흩어져 있다. 그래서 나라도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거예요. 왜냐면 자기네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게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 감정을 정리를 잘 안 하다 보면 자기의 진짜 생각이 뭔지를 몰라요. 그게 일본 사람이 가진 맹점이에요. 엄청나게 조직적인 사회 틀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이다. 상층부와 하층부가 정확하게 분리된 상태로. 이게 예실이 드러나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힘에 눌려 있었지 말싸움을 하면 하층부나 상층부나 똑같아요. 오히려 논리적으로 상층부가 밀려요. 옳고 그런 데서 그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 분절돼 있어요. 서로 뭉쳐서 힘을 낸다. 이게 그런 기운이 안 느껴져요. 그게 일본이 쇠약해지는 것이고 지금 전 세계 흐름에서 민초들이 힘을 얻는 거죠. 이때까지 약자들이 힘을 얻는 세상이 되고 그들이 힘을 얻으려면 공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스포츠 스타도 그렇고 팝스타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공감이 돼야 돼.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주는 게 인기가 있어요. 왜? 세상이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젊은 세대가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류라가 나온 겁니다. 한류가 다른 말로 뭡니까? 한은 크다는 뜻이죠. 한국인의 그 이전에 그게 세상에 큰 흐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류 이름 참 잘 지었어요. 뭐 중국 사람이 지었다고 하긴 했지만, 네, 그게 큰 흐름이에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글로벌하게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들을 어루만져주지 못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걸 붕괴시키고 있어요. 그걸 누가 낚시질도 안 했는데 고기를 넙죽 갖다 주겠습니까? 누가 잘 깨부수느냐, 선봉에 서느냐, 실제 효과를 만들어내서 나비 효과를 일으키느냐.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경기 침체도 엔저가 포함되어 있죠. 일본이 엔저가 뭐 내려간 거는 엔저는 당연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사람들이 돈은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고 정치권은 나이 많은 사람들만 잘 만지면 돼요. 그 사람들 빚도 제일 많이 지고 있죠. 일본 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인데 여기도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젊은 친구가 자기 국민들한테 지고 있는 거니까 외풍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즉 그 말은 일본 정치권은 노인들을 대상으로만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일본 정치인들도 다 노인이잖아요. 노인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소외감을 느끼지도 못할 정도예요. 원래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하고는 그 점에서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문학의 인사가 음악의 인사가 거기에 대해서 불꽃을 피우려고 하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거부적인 반응만 가끔 반짝반짝할 따름이에요. 이게 일본과 우리가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에요. 일본은 노인을 위한 정치만을 해요. 왜? 금전적으로 그래요. 그 노인들이 평생 모았던 재산을 가지고 일본이 돌아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신경이 쓸 겨를이 없어요. 즉 장기적인 플랜이 없다는 겁니다. 장기적인 플랜이. 그걸 젊은이들이 망연자실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무력하다. 나만 잘 살아야 되겠다. 이거죠 지금. 우리도 일부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예. 그렇지만 우리와 일본은 다르다. 절망과 우리는 불편함과 짜증스럽다, 화난다 하고는 천지차이예요. 절망을 하면 화도 안 나요. 일본은 약간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거 보실까요? 예전에 썼던 데이터인데 많은 분들은 못 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나온 건데 2023년 일본 인구가 80만 명이 감소했어요. 80만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충청도에 있는 청주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부천 이런 도시들이 한 80만 정도 돼요. 이제 이만큼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계속 더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걸 훨씬 더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근데 합계 출산율은 우리가 전 세계 꼴찌예요. 일본은 0.8, 1명이 넘어요. 1.2, 우리는 이제 0.8, 0.6이죠. 예, 세계 최저예요. 단연코. 그런데 우리 아직 이만큼 걱정은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물론 뭐 정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대책가 나오고 여러 가지 경고음은 들리지만 우리는 뒷배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내용의 밑에 제가 번역 안 했습니다만 2070년까지 3,300만 명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3,300만이면은 북한 인구가 여러분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 남한 인구는 한 5,200만 원 정도 돼요, 지금. 북한 인구가 22년 기준으로 2,100만입니다. 예, 이대로 일본은 이렇게 가면은 북한의 1.5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인구가 통째로. 북한이 텅텅 비는 거예요. 아직 앞으로 50년 내에. 예, 즉 북한이라는 나라가 전 국민이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전부 다 전 국민이 불임이 된 거예요. 50년간. 그래서 애기들이 생산 안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인간이. 자,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이제 다른 내용은 이제 동경에 초집중돼 있다. 이 인터뷰한 이 학생은 이제 지방에서 온 친구로 이제 동경에 와서 그런 지역적 차이. 우리도 좀 이런 게 있죠. 우리도 수도권에 모든 게 집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노무현 때 그런 걸 많이 했죠. 뭐 수도 옮긴다고 하면서 지역 개발하는 거. 그런 것은 방향이 괜찮다고 보는 게 균형 발전. 그래서 정부 기관들 여러 군데 옮겼잖아요. 유치 전쟁이 벌어지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역에 쓰는 대도시들도 지금 고령화로 이미 접어들고 있죠. 이 상태가 조금이라도 지속되면 5년, 10년, 뭐 10년도 아니고 5년만 되더라도 상권들이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지방에. 상권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집니까, 여러분? 이게 부동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 코앞에 와 있어요. 우리는 일본보다 더 빨리 떨어지거든요. 단지 일본이 우리보다 고령화가 빨리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 효과가 나타나서 피부로 느끼니까 하는 이야기고, 우리도 한 5년만 있으면 나타날 거예요.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그전에 무슨 일이 생겨야 된다. 근데 지금 사회 분위기에서 갑자기 이다들이 아기를 많이 놓겠느냐? 아니죠, 그거는. 네. 또 하나는 이제 지적하는 부분이 일본 사람들이 인간다움을 잃어간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젊은이들이. 이거 참 심장한 말이에요. 저기 이거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제 호랑이 같은 경우는 표범 뭐 이렇게 자기 영역이 넓어요. 그 새끼들이 태어나면은 그 자기들이 태어난 곳에서 어미화하고 영역 경쟁을 벌이지 않아요. 그건 다른 아마 야생동물도 다 그럴 거예요. 멧돼지들도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이주를 해서 새로운 곳에 정착해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내부에서 근친 교배가 일어나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사람들이 같은 마을에서 결혼 잘 안 하잖아요. 항상 다른 마을로 가죠. 다른 마을에서 뭐 신랑을 구해 오든지 뭐 부인을 구해 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동물도 그렇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젊은 세대가 성장해서 독립할 때쯤 되면 도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갈 거잖아요. 그 환경은 지금 그래서 연해주의 호랑이들도 이제 꽉 차가지고 두만강을 넘어서 이미 한반도로 들어왔을 거라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 우리 시베리아 호랑이, 우리 한반도 호랑이잖아요. 또는 백두산 호랑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자라면 기존에 이런 문제는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소위 말하는 반항심이나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충돌이라는 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것이 새로운 환경을 만났을 때 나의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젊은 세대들한테는. 나이 든 세대는 먼저 갈 거니까 젊은 세대의 미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가르쳐 줘야 될 게 있고, 강요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왜? 새로운 서식지 가서 살아야 되는데, 시베리아 살다가 두만강 건너가지고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한반도 땅에 들어왔는데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간한테는 반드시 필요한데 일본에서는 그런 게 없다. 즉 젊은 세대가 기운이 죽었다. 이 이야기에 인간다움을 잃어간다는 게 모든 게 고정화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평생 살아도 계속 이 안에서 허우적거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한국에서 일부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일본은 심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이 인터뷰를만 보더라도 여학생들의 표현이 훨씬 더 적극적이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 그런데 여성의 사회활동은 일본이 상당히 제약이 돼 있어요. 제가 일본의 사람들하고 비즈니스를 해봐서 압니다. 한국은 지난 20, 30년간의 여성의 진출이 눈부셔요. 그냥 폼 잡는 뭐 여성 임원 하나, 여성 교장 하나, 여성 정치인 하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올라왔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때 정치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남녀 평등을 기존으로 깔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실세는 그래서 남자예요. 일본은 아직도 제일 뒤져 있어요. 그런 면에서. 실제적으로는 한국의 여성들의 지위가 한중일 3국 중에 제일 높아요. 저는 미국한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유럽 나라들하고 비교해서도 안 뒤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추세는 더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세상의 변화에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예. 그러한 사실이 감히 우리가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세계 흐름을 이끄는 선봉에 서 있다. 세상은 어차피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인간 세상에서는 누군가는 실제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늘이 이끄는 방향이 또 따로 있고 그 중에서 한국이 선봉에 서 있다는 겁니다. 지난 한 15년, 10년간만 돌이켜 보세요.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 중에 박근혜, 최순실, 지금 김건희. 네. 어제 탁구 선수 누구죠? 안세영이 우리나라 체육계를
숨죽이게 만드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죠. 예, 22살 젊은 여성이 기존에 감춰져 있었던 그 기득권 세력들한테 큰 거를 날린 거잖아요. 아마 축구협회 이야기까지 아마 술렁이게 될 걸요. 그들은 어떻게든 밀어붙여서 넘어갔지만, 그리고 다른 체육단체들한테 다 넘어갈 겁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그 그늘에 숨어서 옛날 방식대로 누려왔던 거기에 대한 안세영의 도전이거든요. 안세영의 성향이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허균의 동생 허난설한 조선시대 때 그런 목소리 낼 수 없었어요. 유명을 일찍 달리해준. 근데 지금 안세영 같은 사람이, 선수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그만큼 빨리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거수일투족으로 다 쫓잖아요. 불편해하면서도.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일본과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예전에 한번 사용했던 데이터인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커요.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독일을 비교를 했는데 정치 성향을 비교한 거예요. 여기서는 단순하게 뭐 진보 보수 이렇게 갈랐지만, 그것은 저는 오래된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 드렸어요. 누가 더 적극적이냐는 뜻이에요. 지금 과거에 기댈 게가 어디 있어요. 미래로 금친나게 빨리 바뀌고 있는데 그죠? 네. 여기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세 나라에서 모두 여성의 정치 성향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015년 넘어서면서 그게 더 빨라, 2010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남자들의 차이는 급전직하는 게 보여요. 다른 두 나라보다 훨씬 심해요. 즉 우리 한국에서의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진 거예요. 지난 10년간. 남녀의, 이건 다 젊은 세대가 올라오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60대, 70대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지금 20, 30대, 그리고 그 아래층, 우리 교육 과정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자아이들이 공부도 더 잘하고 있잖아. 더 적극적이에요. 네. 우리 한국이 그걸 극명하게 드러낸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세영, 김건희, 뭐 최순실, 박근혜 이야기처럼 그들은 그 물결을 선도하는 게 있지만, 근데 사실 박근혜 큰 힘은 없었지만 최순실이나 김건희가 그들의 생물학적 성은 여성이지만 그들이 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과거 지금 종말을 곧 고하게 되는 남성 위주의 사회에 나쁜 점만을 최단시간에 섭렵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별은 여자지만 하는 것은 남자예요. 마지막 불꽃이에요. 이걸 저는 천공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네. 이제 우리도 이제 조금 지나면은 진짜 여성 대통령이 나오겠지만, 그때는 여성의 특징인 공감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훨씬 명확하게 되어야 될 거예요. 김건희, 최순실이 뭘 공감하고 있습니까? 국민들하고. 세상의 현안에 대해서, 큰 흐름에 대해서 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몸만 여성이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기득권 세력이, 구석에 물린 기득권 세력이 한국같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세상에서 여자의 탈을 쓰고 그걸 활용해서 올라올 뿐이에요. 큰 변화를 위한 작은 마중물이고, 우리의 충격을 주면서 백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죠. 진정한 여성 지도자들은 이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조만간. 여성의 특징을 가지고 그 지도력을 내뿜을 수 있는. 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거를 이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세상의 변화가, 또 일본의 젊은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전혀 아니구나. 세상의 변화구나. 자, 이들이 다 한국의 K-팝, BTS에 열광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왜 열광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교회에서도 말해주지 않는, 절에서도 말해주지 않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정치인들은 절대 가까이 오지도 않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강렬한 욕망이 있는데, 이 여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상의 힘이 올라오면서 그걸 대변해주는 이야기를 우리 K-팝 그룹들, 특히 BTS가 해줬기 때문에 그들이 엄청난 인기를 얻은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들을 대변해 준다는 거죠.
진정한 한류예요. 그래서 큰 흐름이 국경을 초월해요. 그래서 서양의 심리학자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회학자들이 BTS는 종교다. 젊은 친구들한테는 종교 역할을 대행해주고 있다. 교회나 절에서 들었으면 펄쩍 뛸 노릇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역할이 한류 스타들이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곧 우리는 일본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세계 선봉에 서 있다. 우리가 물길에 가장 가까운 데 서 있다. 이게 BTS는 남자고 뭐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누굽니까? 아이유는 여자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음양을 이야기할 때 성별로 따지면 여자지만 음이 지금 이제 양에서 음으로 넘어간다는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느끼시죠? 그리고 옛날보다 훨씬 많은 정보들이 공개가 되고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 그런 정보들이 공개돼서 우리가 세상을 직시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대중들이 지도자와 대중을 양과 음으로 가르면 지도자는 남자든 여자든 양이고 그 밑에 있는 민중들은 음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자, 이런 많은 정보들이 밝혀져서 SNS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은 우짜란 것들, 거품들, 옳지 못한 것들을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도 잘려져 나갔고 최순실도 잘려져 나갔고 김건희도 잘려져 나가겠죠. 그럼 그들은 양이에요. 우짜란 양에 불과해요. 음의 세상이 확실히 와야 되겠음을 증거하는 용도로 사용될 뿐이에요. 그들이 여자지만. 자, 여기 아이유가 이거죠. Love Wins All. 예, 이거는 제가 이성균하고 상관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 노래는 충분히 그렇고요. 저 정육면체는 저기에 저항을 하고 그리고 희생을 당하지만 저기에 끝까지 저항을 했지요. 예, 뒤에 희생자들이 남긴 옷들이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죠. 예. 자, 이것은 정육면체는 언론이다. 감옥이다. 이상형으로 포장된 편견과 요구다. 우리한테 압박을 주는 것들이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세상 돌아보기가 평소에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예. 자, 뭐 사랑과 결의된 법, 규성 이런 걸 했죠. 예, 이에 대한 저항이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언론의 자유, 아까 일본 여학생들이 이야기했던 인간다움을 찾고자 하는 거죠. 쉽지 않잖아요. 그게 특히 제도권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선봉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자유로운 직업인 표현의 자유가 그나마 있는 한류에 또 힘입은 바가 큰 함부로 건드리기가 어렵잖아요. 아이유가 이런 일을 했죠. 그 다음 이 BTS의 봄날 이제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래라는 것을 잊지 말자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희생자들의 옷으로 만든 탑 이게 아이유가 이걸 바로 차용한 거잖아요. 우리 선을 같이 잇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어떻게 보낼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많은 대중들의 마음을 울리잖아요. 이게 우리 힘이에요. 일본과 다른. 이 힘은 무시무시해요. 정권 담도 건드리지 못해요. 지난번에 뭐 방통위원회 위원장 후보인 이진숙이 한 연설에서 연예인들을 좌파 우파 이렇게 갈란다고 하는데 과연 BTS를 좌파라고 부를 것이냐? 그의 기준을 보면 좌파예요. 아이유도 좌파예요. 근데 그 이름까지 좌파 리스트에 올리지 못한다. 이게 BTS와 아이유의 힘이고 한류의 힘인 거예요. 왜? 그들은 글로벌을 다 부정해야 되거든요. 그들 좌파로 한다면 세상이 이진숙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거든요. 전 세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게 일본에 필요한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안배도 있었겠지만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전 세계 젊은이들이 지지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아무리 정치적으로 이걸 우리 이름을 알리기 위해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에요. 유엔도 좋았을 거예요. 유엔이 하는 일이 전 세계 방송이 잘 됩니까? 예, BTS가 그게 한번 서줬기 때문에 유엔이 빛이 난 거죠. 그걸로. 일본이 진짜 부러워하는 건 이런 부분일 거예요. 근데 그들 스스로 이런 장면들이 연출되고 이런 젊은이 잘할 수 있는 여건을 싹을 다 잘라버린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열려 있는 거예요. 혹시 20, 30대 젊은 분들이 이걸 보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모든 걸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럼 욕심이에요. 여러분도 도전해야죠. 나 혼자 내 인생을 끌고 가서 새로운 서식지로 옮겨갈 호랑이가 돼야 될 거잖아요. 나는 엄마 밑이 편하고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 그랬으면 좋겠지만 새로운 땅에서 가고 싶어. 여전히 잘. 그럼 불가능해요. 엄마 아빠는 같이 안 가져올 거니까.
엄마 아빠 호랑이는. 네. 자, 이거 이거 같은 과 다니는 두 친구가 한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일본인이다. 이 이야기 왜 나왔는고 하니, 인구가 자꾸 줄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노동력은 더 들어와야 된다. 그럼 외국에서 이민을 받아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불편한 현실이에요. 우리도 이민을 많이 들어왔지만 우리는 이제 같은 핏줄인 조선족, 그죠? 그리고 그 외에 뭐 동남아시아 국가 이런 데서는 단기로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고, 그 외 국가에서도 들어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결혼 정책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을 이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그 말을 이민이라는 단어를 꺼낸다는 자체가, 지금 영국에서 지금 소요 사태 나가지고 난리 난 거는 보셨죠. 그 자체가 이민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슬람이라는 종교까지 더 붙여졌어요. 일본도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훨씬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깊이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왜 속을 안 드러내느냐, 이 말은 뭐냐면은 외국 사람들이 이민들 받고자 하지만 외국에서 괜찮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본에서 견뎌내지를 못한다는 게 깔려 있어요. 이 이야기에 우리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외국인이 다 성공하고 뭐 행복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일본은 그건 아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마음을 잘 안 드러내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3학년인가? 아니, 3학년이니까 우리로 치면 21살 뭐 정도 되는 친구들이잖아요. 여기서 그걸 인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일본이라는 문화가 형성된 게 처음에는 중국하고 한국의 문화가 넘어왔었다. 그러다가 뒤에 미국의 문화가 들어와서 그것들이 막 섞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거 무슨 이야기냐? 예? 무슨 이야기냐? 거기다가 우리가 섬나라라는 부분이 있다. 소통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다. 이야기를 띄엄띄엄 했어요. 자, 결론은 뭐냐면은 이 젊은 친구들이 똑똑하기는 하다는 거예요. 알기는 다 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들어온 문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한국에서 온 문화예요. 자, 그거는 뭐 일본의 그런 정치적 스탠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그다음 미국의 문화가 들어왔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들 문화가 일본에 들어왔을 때 이들 문화에 압도당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문화는 압도적인 힘과 같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들은 상층부에 들어왔고 우리는 그 밑으로 들어가서 그걸 수용하는 입장에 있었다. 우리는 감히 문화적으로 힘으로 그들에게 저항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마음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게. 대단하죠. 예. 자,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이런 걸 느끼잖아요. 일본은 우리보다 심하죠. 우리도 갈라파고스화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섬나라잖아요. 지금 대륙을 통해서 못 가잖아요. 대륙으로 못 가잖아요. 북한을 통해서. 그죠? 그게 중국이고 러시아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미국 편에 서 있다가 적성국가들이에요. 뭐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일본 사람처럼 된다. 고립이 되면 쇠퇴를 하게 돼요. 여러분, 호주 밑에 타스메니아라는 섬나라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호주랑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신석기, 청동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문화가 원주민이 넘어왔어요. 근데 근데 그 섬이 단절이 돼가지고 섬이 된 거예요. 연결 부위가 단절됐어. 그래서 타스메니아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그쪽에는 교류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스스로 문화를 일굴 만한 힘은 없고 인구는 안 되고 또 도전도 없고, 그래서 그들 나라가들이 구석기 문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석기 문명으로. 네. 그게 갈라파고스화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단절된 적이 없어요. 우리 역사에서 여태까지. 그래서 근데 우리가 문화적 역량은 지금 막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남북에 연결돼야 된다는 강력한 압박이에요, 사실은. 그걸 느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게 우리 세상 들어보기 채널에 하고자 하는 바의 하나예요, 또. 일본 인정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시간 지나면 이렇게 인정될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그 전에 해결이 되겠죠. 예. 우리는 워낙 성향 자체가
소통이 됐던 성향이에요. 일본은 걸 모든 걸 전수받았고,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이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게 한국은 질박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질박하냐? 되게 원형질적이다. 그게 엄청난 칭찬이거든요. 모든 것이 여기서 나왔구나. 여기서 중국 것도 나왔고, 일본 것도 여기서 다 흔적을 찾을 수 있구나. 질박하지만 그 고유의 멋이 있구나. 한국 사람의 성격도 그렇구나. 외모도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글로벌로 뻗어나간 거죠. 자, 우리나라 다문화 인구도 벌써 115만 명이 늘었습니다. 예. 자, 이때까지는 잘 갈무리가 되어 온 상태고, 큰 뭐 무서운 건 없죠. 뭐 조선인 조폭 이야기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은, 조선족 조폭, 뭐 베트남 조폭 이런 이야기도 듣긴 한 것 같아요. 네. 사회 문제가 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자, 북한과 남한의 인구를 볼게요. 북한 2,600만, 남한 5,200만 정도인데, 남한, 오른쪽이 남한의 지금 인구 피라미드인데, 젊은 세대가 엄청나게 안 태어나고 있죠. 일본보다, 이게 전 세계 제일 심한 거예요, 지금. 왼쪽이 왼쪽이 북한입니다. 출산율이 1.91로 우리 3배 정도 돼요. 3배 정도 되고, 여기 보시면은 제일 밑에 피라미드가 옆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이들 출산율이 제일 작았을 때가 10에서 한 15년 전이에요. 이때가 뭐냐? 북한의 그 고난의 행군 때예요. 그때 인구 줄었단 말이에요. 예, 먹고 살 게 없었으니까. 근데 그걸 극복하고 나니까 인구가 다시 늘어요. 이건 앞으로도 더 늘 수 있어요. 경제 여건만 좋아지면. 그래서 남북 교류가 된다면 우리는 인구 문제는 단박에 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고 전쟁 없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패권 다툼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어떤 중국을 일정 부분 대체하는 세상의 공장, 네, 이런 식으로 북한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어떤 사다리 걷어차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기술적 분야가 투자될 건데 단기간 집중적인 투자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좋은 시나리오죠. 그리고 가장 평화로운 시나리오고 우리가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의 어떤 시나리오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반대쪽에 대해서는 우리 충분히 알고 있어요. 이번 정권 들어서서. 예. 자, 박근혜 때 미국의 힘을 빌려서 북한을 제압한다. 북진 통일이죠. 무력 통일.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무너지길 바라는 거죠. 네. 근데 반대쪽에 대한 생각은 제한적이었죠. 그래서 노출된 것은. 주로 민주당 정부 출신의 대통령들이 쭉 해오던 것이고, 그게 이제 쌓여왔던 것이고, 세상의 흐름과 맞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맞아갈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한 세대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구 구조는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젊은 세대가 충분히 자리 잡고, 남북이 하나가 되고, 경제적 군사적으로 튼튼해지면서 남쪽의 출산율로 따라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 체계가 초중고 교육 체계는 뭐 고등학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학교까지는 세계 최고 수준. 초등학교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 향후 한 두 세대 정도, 한 세대 두 세대 정도는 남한에서 자란 젊은이들하고 북한에서 자란 젊은이들 역할을 좀 달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예. 자, 이 남북한 예상 수명 이것도 다 뭐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2000년대를 앞뒤로 해서 고난의 행군이 있었습니다. 아까 북한의 출산율이 확 줄어들 때가 이때죠. 이거랑 지금 북한이 소득 수준은 상당히 낮은데 우리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언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평균 수명이 한 73, 4세 정도는 돼요.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언제 73, 4세였느냐? 우리가 보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한 1990년대 정도에 우리 70 몇 살 정도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딱 말하기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사람의 수명이라는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니 그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고난의 행군 때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그걸 우리가 이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예.
자, 이게 이제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북한의 이제 인구 밀도 표시인데, 우리 남한만큼 집중화가 안 돼 있고 되게 고르게 분포가 돼 있어요. 예. 자, 이것을 굳이 한쪽으로 몰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왜냐면 우리가 지금 좀 전에 평균 나이도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보다 한 30년 정도 빨리 가고 있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때까지 우리가 경험해서 잘했던 거 잘못했던 거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그 상황에서 최적의 답을 도출해서 북한에 적용하면 돼요. 짧은 시간에. 인구란 측면에서도. 예, 우리 군의 구조도 상당히 많이 바뀌겠죠. 예, 그래서 지금 북한의 뭐 소위 말해서 해군이나 공군은 보잘것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남한 쪽에서는 그건 어떻게 보면 되게 장비의 바탕을 많이 둔 그런 또 군사력이잖아요. 해군과 공군은.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신경 계속 쓰면 될 것 같고, 지금 하는 대로 육군이라는 부분은 이것이 뭐 징병제로 계속 유지가 되든 아니면은 그 모병제가 되든지 간에 상당 부분 북한 인력을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사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비용이 초래되지도 않을 것 같고,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예. 자, 기술적인 부분 한번 볼게요. 이게 2023년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인데 전 세계 주요국의 향후 미래 기술에 대해서 지금 중요한 기술에 대해서 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느냐, 이걸 비교한 거예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 여기 보면은 많은 분야에서 5개국 정도까지를 뽑았어요. 5개 나라 정도 뽑았는데, 그 중에서 핵심 분야에서 중국이 37개 부분에서 1등이고 미국은 고작 7개 분야에서 1등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 패권 신정에서 누가 유리합니까? 중국이 기술적으로 유리해요. 생산력이라는 면에서 유리해요. 불리한 점은 뭡니까? 전 세계 미디어를 주도하지 못한다는 거, 문화적으로 덜 성숙됐다는 거, 경직된 정치 문화, 경직된 민심. 자, 한번 어릴 때도 감기 몇 번 걸리고 우리한테免疫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건너뛰었다는 부분. 예. 우리도 80년대에 민주화 투쟁이 있었고, 그 전에 군사 독재가 있었고, 그다음 IMF 실현도 있었고, 그걸 겪어내면서 이만큼 성숙된 거거든요, 우리가. 중국은 그런 과정이 없다. 자, 그런 건 약점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예, 예, 예. 그리고 소수민족 문제가 크다는 거, 거기는. 우리는 그런 문제가 덜해요. 우리의 지역 감정은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계제가 아니죠. 자, 이 보고서에 몇 장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국방, 우주, 로봇, 수송 이런 분야에서 중국이 벌써 네 분야에서 1등이고, 극초음속, 드론, 뭐 자동화, 로봇 이런 데서는 중국이 1등이다. 미국은 지금 두 분야에서만 1등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1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전체 분야에서 5등 안에 드는 횟수를 세봤어요. 한국은 24개 분야에서 5위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 보시죠. 자동화, 로봇, 우주 발사체에서 세계 5위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이걸 한번 보여드렸더니 답글에서 그런 내용이 달리더군요. 현업에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이거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 우리. 제가 봐도 그래요. 지금 이란이 극초음속 분야에서 5등으로 올라가 있는데, 우리는 미국보다 수준이 높아요, 지금. 극초음속 분야가. 이 분야 당연히 러시아가 1등이죠. 예, 약간의 여기가 이제 왜곡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24대 4나 돼요, 차이가. 우리가 6배 더 많아요. 자, 다른 데이터도 보고 인공지능 부분이에요. 뭐 5G, 광통신, 인공지능, 또 머신러닝 이런 게 좀 AI 관련된 부분이죠. 고성능 컴퓨터, 언어 처리.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5위 안에 들어 있는데 일본은 여기 한 군데도 안 보이죠. 이겁니다. 예.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도 보면 수소연료. 미국도 한국이 수소연료를 제일 잘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중국이 떡 1등 올라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이제 관련 분야 분들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수소연료 분야에서 하면 1일 거예요. 차세대 배터리 우리가 중국보다 못할까요? 배터리, 태양광, 뭐 레이저, 핵 에너지 부분에서 일본이 3위로 올라가 있네요. 저는 이것도 동의하기 어렵고요. 우리가 5위 바깥으로 밀려난 것들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걸 다 합해서 24대 4니까 일본이 미래의 산업에 대한 희망도 없다.
거기다가 젊은이들이 구심점을 형성하지도 못하고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좀 괄괄한 일본 여성들은 엄청나게 답답하겠죠. 일본의 현실이. 그래서 한국 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